그날 새벽, 나는 남편의 기저귀보다 내 손목의 상처를 먼저 봤다. 윤혜선은 새벽 5시.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기저귀를 교체하고 있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의 손목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잔주름과 작은 상처가 눈에 띄었다. 손을 뻗어 조심스레 남편의 허벅지를 닦을 때마다 뼈마디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허리가 저릿했다. 숨이 잠깐 끊어질 듯 멈칫하며 그녀는 이마에 맺힌 땀을 팔목으로 닦았다. 오늘도 힘내자 해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그 말끝에는 길게 이어지는 한숨이 묻어 나왔다. 손을 떼고 기저귀를 돌돌 말아 세탁 바구니에 넣으며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한 달 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했었다. 그때는 그저 습관적인 다짐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불평이 묘하게 생소했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몸이 무겁게 느껴질까? 혹시 이게 끝이 보인다는 뜻일까? 방 한가운데 놓인 정인난로는 아직 켜지지 않아 공기는 싸늘했다. 남편 조병호는 침대에 누워 눈만 깜빡이며 그녀를 바라봤다. 깜빡이는 그 눈동자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혜선은 그 시선을 잠시 마주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궜다. 죽을 끓이러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느렸다. 낡은 청담 기와집의 부엌에는 보리차가 약한 불 위에서 끓고 있었고 은은한 구수한 향이 좁은 공간에 퍼졌다. 그녀는 주걱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풀기를 몇 번 반복했다. 창가에 걸린 달력은 여전히 5월에서 넘어가지 못한 채 걸려 있었다. 죽이 보글보글 끓자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은 아픈데 난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드냐? 스스로도 놀란 듯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평생 자신이 아픈 건 당연하고 남편을 돌보는 건 의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녀는 남편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 죽을 들이밀었다. 병호는 눈을 깜빡이며 입을 겨우 벌렸다. 죽을 먹이는 동안 혜선의 손이 잠깐 멈췄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때마다 조용히 숨을 고르던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피로가 새어나왔다. 죽을 다 먹이고 방을 나서며 혜선은 마당으로 향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연화리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마당 구석에는 이슬 맺힌 장독대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길이 경운기 쪽으로 갔다. 손잡이에는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다. 혜선은 천천히 다가가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 잠시 멈췄다. 시동줄을 당기려던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며 떨렸다. 오늘따라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바람이 손끝을 통해 스스로에게 전해졌다. 시동줄을 6번이나 당긴 끝에 윤혜선의 손바닥엔 붉은 선이 생겼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려 목덜미로 스며들었고 그녀는 숨을 고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짚었다. 이러다 허리 더 망가지겠다. 낮게 흘린 독배기 흙먼지와 섞여 사라졌다. 손목에 통증이 다시 찾아왔고 허리는 아침부터 찌릿거렸다. 잠시 전 기저귀를 갈던 순간 허리를 펴다 삐끗하던 감각이 다시 떠올랐다. 정말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밭두렁을 따라 새벽 햇살이 번지고 있었다. 마당 구석 장독대에는 아직 밤새 머금은 물방울이 반짝였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그녀의 숨은 거칠었다. 경웅이는 그녀의 고집처럼 무겁게 서 있었다. 시동줄을 다시 잡으려던 순간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시동이 잘 안 걸리네요. 제가 좀 봐도 될까요? 혜선은 순간적으로 손을 털고 일어섰다.
낯선 목소리에 당황한 표정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깔끔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얹혀 있었다. 강도윤이었다. 그는 잠깐 머리를 숙이며 덧붙였다. 저 위 2층에 새로 들어온 세입자예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혜선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윤은 무릎을 굽히고 경운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시동줄이 좀 말라붙었네요. 잠시만요. 그는 경운기의 손잡이를 능숙하게 만지작거렸다. 혜선은 한 발 물러서며 땅만 바라봤다. 손가락 끝이 괜히 덜덜 떨렸다. 몇 번의 손놀림 끝에 경운기가 갑자기 힘차게 우르릉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도윤이 얼굴을 들어 혜선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혜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깊게 숙였다. 고맙습니다. 짧게 뱉은 말이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어색했다. 도윤은 크게 웃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혜선은 순간적으로 그의 시선을 마주쳤다. 미소가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서둘러 시선을 피하며 경운기 옆으로 다가갔다. 일이 있어서 이만. 짧게 인사한 뒤 그녀는 시동이 걸린 경운기를 몰고 밭으로 향했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마당 한켠에 서 있었다. 밭으로 향하는 길. 혜선은 운전대에 손을 올리면서도 자꾸만 도윤의 말이 떠올랐다. 앞으로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평생 이런 말을 들을 일이 없었던 그녀에게는 너무 낯선 문장이었다. 밭에 도착하자 경운기가 흙을 파며 천천히 움직였다. 혜선은 차갑게 식은 손바닥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러나 자꾸만 등에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이 아직 마당에 서 있을까? 혜선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경운기의 흔들림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손목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밭두렁 끝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던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경운기가 우르릉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데 그녀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살짝 떨렸다. 밭둑 위로 비친 햇살이 반짝였고 먼지 사이로 작은 들꽃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혜선은 그것을 흘끗 보며 생각했다. 이상하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 오늘따라 눈에 들어오네. 마을 길로 들어서기 전 혜선은 잠시 경운기를 멈추었다. 손이 핸들을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경운기가 다시 우르릉 소리를 내며 움직이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 끝이 아닌 입술이 아주 살짝 떨렸다. 윤혜선은 벽단을 간신히 짊어지고 언덕을 내려오다 잠깐 멈췄다. 허리가 찌릿하며 다리가 잠깐 떨렸다. 이걸 언제까지 혼자 들고 다녀야 하나? 작게 내뱉은 한숨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그녀는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다시 걸음을 때려 했지만 다리가 잠시 휘청거렸다. 언덕 위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흙길 옆으로는 이름 모를 들꽃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혜선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며칠 전 마당에서 경운기 시동을 고쳐주던 강도윤의 얼굴이었다. 혹시 또 마주칠까? 그녀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괜한 생각은 말자. 벽단의 무게는 여전히 팔과 허리를 짓눌렀다. 발걸음을 다시 옮기려던 순간 뒤에서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들어요.
혼자 하기엔 너무 무거워 보여요. 혜선은 놀라 뒤를 돌아봤다. 강도윤이 서 있었다. 땀으로 이마가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다.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혜선은 서둘러 거절했다. 그러나 도윤은 벽단의 한쪽을 이미 붙잡고 있었다. 저도 운동 삼아서요. 요즘 몸이 좀 굳었거든요. 혜선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자연스러운 말투에 굳이 거절할 이유가 사라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벽단을 들어 언덕길을 걸었다. 밭이 꽤 크네요. 오래 관리하셨어요. 도윤이 물었다. 결혼하고 나서 계속했으니까 30해는 넘었죠. 정말 대단하세요. 도윤의 짧은 감탄이 공기 중에 고스란히 퍼졌다. 혜선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자신을 향해 있었고 그 안에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그녀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그냥 사는 거죠. 뭐? 혜선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나머지 길을 거의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벽단이 묵직하게 팔을 당겼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전보다 덜 힘들게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하자 도윤이 벽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기까지예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혜선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덕분이에요. 도윤은 짧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골목길을 따라 걸어갔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수록 혜선의 가슴이 아주 조용히 두근거렸다. 마당에 홀로 남은 혜선은 벽단 옆에 서서 한참이나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묻은 흙이 바람에 날렸고 그녀의 입술이 아주 살짝 떨렸다. 오랜만에 이런 기분을 느끼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한참을 서 있었다. 도윤이 사라진 골목길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다 말고 다시 벽단을 바라봤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혜선은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자신이 들고 온 벽단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윤혜선은 늦은 저녁까지 밭에서 풀을 매다가 발목을 접질러 주저앉았다. 짧은 신음이 흙길 위에 떨어졌다. 숨이 거칠게 들이켰고 발목이 욱신거리며 고통이 퍼졌다. 흙 묻은 손으로 땅을 짚었지만 몸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땀과 흙이 섞여 손바닥이 미끄러웠다. 초여름의 저녁 공기는 금세 어두워지고 있었다. 멀리서 매미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대신 풀벌레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혜선은 조심스레 발을 디디려 했지만 다시 통증이 번지며 몸이 비틀렸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앉았다. 그 순간 바람에 섞여 다급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윤 여사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자 강도윤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헐떡이며 혜선 곁에 무릎을 꿇었다. 어디 다치셨어요? 발목을 접질린 것 같아요. 혜선은 민망스러움에 고개를 돌렸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조심히 일어나세요. 천천히 제가 부축할게요. 그녀는 발을 디딜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다. 병원까지 가야겠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파스만 붙이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도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혜선은 더는 부정하지 못했다. 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두워진 밭두렁에서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발목의 통증보다도 혜선은 그의 손에 의지하는 느낌이 더 낯설고 떨렸다. 도윤의 채 오르자 차 안은 조용했다.
가로등이 드문 시골길에 차 헤드라이트가 길게 뻗어 있었다. 혜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왜 이렇게 손이 따뜻하게 느껴질까? 병원 진료는 간단했다. 작은 염좌라며 며칠간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도 두 사람은 길게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묘한 안도감이 감돌았다. 집 앞에 도착하자 도윤이 차에서 내려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며칠은 발목 조심하셔야 해요. 불편한 일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혜선은 짧게 대답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신세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이웃길인 당연한 거예요. 마당 앞에서 그녀를 부축하던 그의 손이 잠시 더 머물렀다가 천천히 풀렸다. 혜선은 그의 눈을 잠깐 마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듯 바라보다가 차로 돌아갔다.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혜선은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밤바람이 조용히 마당을 스쳤다. 혜선은 서서히 손목을 바라봤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곳이 여전히 따뜻한 듯했다. 발목의 통증보다 그 온기가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마당 구석에 놓인 경운기가 희미한 달빛에 비쳐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 그 작은 온기가 자꾸만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남편 조병호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밤새도록 거칠었다. 윤혜선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천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가웠다. 당신 괜찮아요.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병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얕은 숨이 간헐적으로 이어질 뿐이었다. 혜선은 이틀째 제대로 눈도 감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 간호사가 다녀간 후 방 안엔 다시 정막이 흘렀다. 그녀는 가만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야. 끝까지 해야 해. 새벽 4시가 넘어가자 남편의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다. 혜선은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그 순간 그의 숨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혜선은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나와야 마땅한데 눈가가 이상하리만치 건조했다. 왜 아무렇지도 않지?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아들 조민석이 서울에서 내려와 절차를 도왔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좀 쉬셔야죠. 괜찮아. 너는 서울로 올라가. 바쁘잖아. 혜선은 늘 그랬듯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석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남편이 없는 방은 오히려 더 넓고 적막했다. 며칠 동안 혜선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죽을 끓이던 버릇이 사라지자 부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도 밥을 차릴 마음이 나지 않았다. 손에 쥔 수저는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날 저녁 마당에서 낯선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김밥 2줄과 짧은 메모가 있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식사 꼭 챙기세요. 혜선은 메모를 읽으며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손끝이 작게 떨렸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자 단순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렀다. 밤이 깊어갈수록 혜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리자 강도윤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윤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해서는 조용히 메모를 내보이며 낮게 말했다. 이상하죠. 남편이 갔는데도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김밥 한 줄 받으니까 눈물이 나요. 도윤은 잠시 혜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오랫동안 너무 참으셨으니까요. 울어도 돼요.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다. 혜선은 도윤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손이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몸이 조금씩 풀어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한참 동안 그의 품에 머물렀다. 이게 잘못된 걸까? 마음 한켠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를 멈추지 않았다. 한참 후 혜선은 눈가를 닦으며 작게 고개를 들었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녀는 그 잔을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마당으로 내려온 혜선은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 작은 친절이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 줄은 몰랐다. 윤혜선은 작은 상자를 손에 들고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남편 조병호의 영정사진이 상자 안에 조심스레 들어가 있었다. 여보, 저 이제 갈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방 안에서 울렸다.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엔 원망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의무를 마친 사람의 표정이었다. 며칠 동안 혜선은 집안 정리에 몰두했다. 서랍에서 오래된 수건을 꺼내며 손가락이 잠깐 멈출 때마다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주름이 깊어진 손끝에 묻은 먼지를 털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견디던 시간이 더 많았지. 오후가 되자 강도윤이 마당에 들어왔다. 소매를 걷어붙인 그는 그녀가 챙기던 짐을 옮기며 물었다. 이 집 정말 파실 거예요? 네, 이제 필요 없어요. 아들이 서울에 있으니까요.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혜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도윤을 바라봤다.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자 도윤이 고개를 돌려 눈을 맞췄다. 저랑 같이 가보실래요? 혜선의 얼굴이 붉어졌다. 평생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담담했다. 그는 기다리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진심이에요. 네, 정말로요. 며칠 동안 혜선은 새벽마다 마당을 서성이며 한참을 멈춰 서곤 했다. 그때마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 곁을 지켜주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집을 찾았다. 연화리 외곽의 작은 단독 주택이었다. 마당에는 소나무가 서 있었고 낮은 담장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혜선은 마당을 둘러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여기서 새로 시작해봐요. 좋아요. 우리 같이 시작해봅시다. 이삿날 아침, 도윤은 짐을 채싣고 있었다. 혜선의 짐은 많지 않았다. 꼭 필요한 옷과 몇 가지 살림 뿐이었다. 다시 뒀어요. 이제 갈까요? 네. 차가 골목길을 벗어나자 혜선은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다. 30해 넘게 살았던 기와집, 남편을 간병하던 방, 아들을 키우던 부엌, 모든 기억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집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텃밭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눴다. 여기 상추랑 고추 정도는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아침에 같이 시장 가서 씨앗도 사요. 그럼 저녁엔 마당에서 차도 마시고. 혜선은 도윤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작은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낯설면서도 기뻤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혜선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괜찮을까요? 도윤은 혜선의 손을 잡았다. 괜찮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 마음에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잖아요. 혜선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작은 바람이 지나가며 빨래가 흔들렸고 마당엔 저녁의 서늘한 공기가 가득했다. 도윤이 고개를 숙여 조용히 말했다. 살고 싶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혜선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야말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둘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혜선은 무심코 그의 빈 찻잔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내일 아침에도 함께 깨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의 마무리였다. 조용한 새벽의 공기처럼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의 결이 바뀌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윤혜선이 매일 새벽 남편의 기저귀를 갈며 느끼던 체념은 사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몸과 마음을 다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한동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느끼는 고단함, 마음속 깊이 올라오는 작은 불평조차도 억누른 채 살았으니까요. 그건 단지 의무로 살아야 한다는 오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는 언제나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손목에 난 붉은 선, 허리에 찌릿한 통증. 경운기가 쉽게 움직이지 않던 그날처럼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가 마음을 흔듭니다. 혜선도 처음엔 그 신호를 무시했지만 결국 그 신호가 그녀를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강도윤이 조용히 건넨 첫 친절 경운기 시동을 걸어준 작은 행동이었지만 혜선에게는 잊고 있던 감정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그녀가 오래도록 머뭇거리며 했던 건 사실 고마움보다는 낯설게 다가온 따뜻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그 뒤로 이어진 도윤의 작고 꾸준한 관심은 혜선의 굳은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벽단을 함께 들고 언덕길을 내려오던 그날, 혜선이 느낀 것은 단순한 수고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세월을 인정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건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말이었기에 더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의 손길은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발목을 접질러 병원에 가던 날, 그는 억지로 그녀를 끌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천천히 걸음을 맞춰 주었습니다. 혜선이 그 온기를 기억하며 밤마다 다시 떠올린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진정으로 치유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혜선은 이상하게도 울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책임과 의무가 끝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마당에 놓고 간 김밥 한 줄, 그리고 짧은 메모가 혜선을 울게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식사 꼭 챙기세요. 그 단순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던 그녀에게 그것은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혜선은 도윤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을 보낼 때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와 고마움,
그리고 오랜 시간 자신을 억눌러온 모든 감정을 씻어내렸습니다. 울음이 멎었을 때 해서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서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도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옮기기로 한 결심은 결코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해 처음으로 내린 진심 어린 결정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는 솔담제에서 해서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했습니다. 상추와 고추를 심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아침을 맞는 소박한 꿈이 그녀에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별이 떠오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괜찮을까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 마음에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해서는 깨달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행복도 충분히 소중할 수 있다는 걸,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내는 것,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의 의미라는 것을요. 밤하늘의 별 하나가 살짝 반짝였다. 해서는 그것이 오늘 처음 심은 씨앗 같다고 생각했다. 해선이 다시 사랑을 느낀 건 거창한 기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친절, 한 줄의 메모, 그리고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가 그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쉬어야 할 때 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늦게라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를 통해 다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을 살짝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특별한 댓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셔도 충분히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닿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요. 오늘 밤도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행복을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